이번 사안이 법과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구속 취소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법적 논리 그리고 국민 정서 사이의 간극 이게 상당히 크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좀 더 명확한 법적 논리가 확립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방금 김 교수님께서 우리 법률가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법원의 그 직위원 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 내리고 검찰은 또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구속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증거인멸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잘 허용되지 않거든요. 네. 내란죄 다른 공범들은 사실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만 풀어준 것은 아마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지금 비화폰이라든지 이런 증거 확보도 지금 안 돼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큰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뭐 이제 무슨 법적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법적 개선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네. 그동안의 관행도 그랬고 그래서 법원과 검찰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데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의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요. 이것을 보면 아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뭔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검찰은 그동안 기소 독점주의라든지 기소 편의주의라든지 이런 제도에 의해서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견제받지 않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지금 잃었다고 보입니다. 네. 사실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직위원 판사의 결정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법에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시간으로 정한 것은 시간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고 날로 정한 것은 또 날로 계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속 기간은 날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날로 정해진 것을 시간으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재판사가 사실은 뭐 판결문에서도 그 결정문에서 신체의 자유라든지 헌법의 어떤 취지 이런 거를 언급한 것 같은데 형사소송법은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오랜 시간 동안 독재 체제에서도 그렇고 그 항거해서 쟁취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자유의 기록입니다. 네. 예. 근데 특히 신체 구속이라든지 구금 등 이런 이것들은 이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들이 명시돼 있고요. 그 날과 시간으로 분리해서 명시한 것도 이제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바꾸려면 이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죠. 근데 이제 재판사가 사실은 본인이 쓴 형사소송법 책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판사가 실정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과연 그 재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법원이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가들이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법조 엘리트들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판사에 대한 뭐 그런 신뢰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의 문제도 이제 더욱 두드러지게 또 드러났고 아마도 검찰 개혁은 아마 피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저는 날이 어쩌고 시간이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요. 아니 우리가 그런 걸 왜 알아야 됩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이게 국민이 새로운 사실을 이번에 다 알게 됐죠.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 하기 너무 힘듭니다. 여기 이슈 강호는 이를 계기로 해서 나아가거나 또 변화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이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계엄 이유를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밝혔어요.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에 탄핵에 찬성하는 많은 국민들은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 인용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나섰고요. 또 이에 맞서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 정당성 법치주의가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럼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죠. 이렇게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과 해석을 하고 있는데 탄핵 찬반 입장의 논지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제 뭐 아주 그 대표적인 논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것,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기하는 여러 주장들은 간단히 말하면 초현실적인 사실인식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최우신수라면서 계속 간첩 얘기를 네. 하고 뭐 무슨 뭐 지령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 대한민국에 3번이나 집권을 한 정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정치를 했다? 이게 도대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면 무슨 빨갱이, 뭐 무슨 또 뭡니까? 뭐 공산화, 뭐 또는 부정선거, 그죠? 반국가 세력. 제가 뭐 골라봤어요. 반중 정서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또 친미주의도 말이죠.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주 중요한 동맹국이고 미국이 네. 중요한 국가예요, 분명히. 그런데 과도하죠. 왜냐 우리나라 시위하는데 미국 국기를 왜 들고 나와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의아해합니다. 왜 저러는지.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오는 거 보고서는 정말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어떤 사실의 인식 기반해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정치든 외교든 사회든 경제든 문화든 이런 여러 영역에서 아주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이길 거야 그런데 그냥 져버리잖아요. 우리 엑스포 때 보면은요. 지금 부정선거 시비도 뭐냐면 여론조사 우리가 다 이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졌어. 왜 그래? 부정선거라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실제로 뭡니까? 그 여론조사가 왜곡된 것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념처럼 돼가지고 그걸 믿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 교수님 의견 어떠신지요? 윤 대통령 그 수사 과정에서 뭐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법치주의가 훼손됐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사실 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쟁점이 되긴 했죠. 근데 공수처법에 의하면 이제 관련 사건으로 또 수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체포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됐고 또 발부된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려 했는데 이제 영장 집행을 또 오히려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 또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이 또 변호인들의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봅니다.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시간도 줬고 최후 변론까지도 장시간을 주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법치주의가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계엄을 선포해서 정치인이나 시민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하는 그런 행위가 법치주의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전혀 비상계엄 상황이 아닌데도 위헌 위법의 계엄을 선포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또 시도하고 네.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명분으로 헌정질서 수호나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는데 이 헌법의 비상계엄 절차의 요건이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이제 오히려 헌법을 파괴한 것이죠.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모두 지금
헌법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주고 있는데 개념에 아마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상 민주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네. 말씀 좀 해주실까요? 사실 민주주의는 이제 국민이 주인인 국가 구성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또 국가 권력이 국민에 의해서 구성되는 그런 원리죠. 다만 이제 국민들이 모두가 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대의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이제 일을 맡기는 그런 대의민주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주권주의 원리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인인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헌법 1조에서도 분명히 누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만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런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네. 그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우리 헌법에 들어온 거는 72년 유신헌법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서독의 본 기본법에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헌법에 그대로 들여오면서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이제 부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고 또 미소 냉전 체제로 대립되어 있던 때이기 때문에 그 냉전 체제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네. 근데 이제 이 70년대 군부 독재 하에서는 이제 헌법을 사실 초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하면 반공의 의미로 또 쓰였고 시민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그런 명분으로 또 사용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특히 정부가 그 자본과 재벌 대기업 위주의 그 성장 정책을 쓰다 보니까 노동에 대한 탄압의 명분으로 또 쓰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소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동서독이 또 통일되고 하면서 우리도 더 이상 이제 그 반공을 내세울 수 없게 됐죠. 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그 당시에 본 기본법에 따른 자유로운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개념을 둘러싸고 사실 치열한 그 보수와 진보의 그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보수와 진보가 대치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내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그런 그 기준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 의사의 바탕을 둔 국민의 자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무력을 동원했습니다. 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력을 동원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인데요. 최상목 장관에게 쪽지를 주어가지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재원을 준비하라는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무력을 동원해서 폭력적 지배를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폭력적 지배를 배제하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스스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법치주의도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구성 요소로 보고 있는데 법을 부정하거나 법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행위나 또 법원의 결정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도 역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군요. 저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네, 신 드리죠. 좀 교수님. 쉽게 정치학하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이제 뭐 아주 저 학문적인 내용을 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에 대한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어떻게 딱 정리가 돼 버렸냐면 우리나라에서 자유는 뭡니까? 예, 해방 3년 그다음에 6.25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자유는 뭐냐면 반북한, 반공산, 그러니까 반공주의하고 같은 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한테 자유를 꼭 붙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 반공주의 아니야.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애국 시민을 만드는 기준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런 어떤 깊은 학문적인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정치 메커니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문 교수님 덧붙일 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학자들은 아마도 이제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 이거를 갖다가 네. 자유민주주의로 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네. 리버럴 네. 이게. 근데 이제
그 민주주의를 그렇게 이제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로 해석하게 되면은 자유주의와 또 대립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공화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공화주의.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로 가게 되면 너무 이제 그 시장 자유라든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든지 뭐 극단적으로 가면 신자유주의로 또 가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너무 좁게 해버리면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그런 이제 개혁도 저지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실 정치에서 우리 보수들이 네. 생각하는 꼭 자유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말씀 드린 겁니다.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